네, 안녕하세요. ISG의 김종우 대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글로벌에서의 ESG 요구와 국내에서의 요구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올해는 과거와 다르게 국내에서도 ESG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작년 12월 현 재정경제부에서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고, 올해 2월에는 금융위에서 ESG 의무 공시 로드맵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공공, 민간 분야 모두에서 ESG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물론 우리 기업 기관들에게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ESG 관리 대응이 글로벌 측면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총론이 아닌 실행 중심의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실무 관점에서 ESG는 사실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또는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부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한데요. 특히 공공 분야는 민간 분야와 좀 더 다른 측면이 있어서 더욱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도움될 만한 내용을 토대로 근본 웨비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우리가 ESG를 해야만 하는 큰 그림, 즉 거시적인 글로벌 트렌드를 데이터와 신의도 있는 기관들의 발표를 종합해서 살펴보고 이후 국내 대표 ESG 평가 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오승재 대표님을 모셔서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과 이는 공공기관의 경평 또는 ESG 평가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ESG 종합 컨설팅 기업 한 컨설팅의 이승용 대표님을 모시고 공공기관의 대응 방향과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잡한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 ESG 분야의 특성상 ESG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DX, AX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Q&A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저는 ISG를 맡고 있는 김종웅이라고 합니다. ISG는 국내 대표 종합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내벤처를 시작한 벤처 기업이고요. 글로벌 ESG 규제가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거래 중단, 유보, 납품 배제 등으로 연결되는지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러한 ESG 대응 한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ESG 특화 데이터 플랫폼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SG를 맡기 전 약 15년간 글로벌 B2B, B2G 성격의 투자 사업들을 맡아서 35개국에서 사업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MIT 서스테너빌리티의 정혜원, 미국 비영리 기후변화 싱크탱크의 앰버서더, 한국에서는 카이스트와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에서 활동하면서 지속 ESG 분야에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ISG를 좀 소개해드리면 ISG는 ESG 특화 데이터 플랫폼 기업입니다. ESG 규제 대응 및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분석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가고 있고요. 한국을 본사로 싱가포르 아부다비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여러 영역에서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ISG가 제공하는 솔루션의 커버리지입니다. 기업의 준비 단계에 맞춰서 ESG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모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든 솔루션에는 ISG 특허 기술이 포함된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AI 기반 ESG 진단, 리포팅 자동화는 물론이고 본사 자회사 그리고 공급망의 ESG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 온실가스 수집 측정 분석하는 툴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ISG는 글로벌 최대 ESG 이니셔티브인 UNGC의 멤버사이자 비콥 인증 기업입니다. 그리고 ESG 특화 AI 기술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글로벌에서는 아시아 개발은행 ADB 챌린지에서 ESG 공급망 분야 혁신 솔루션으로 위너가 선정되고 미국 리서치 기관 평가에서 탑 데이터 드리븐 플랫폼인 APEC 2025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여러 정부 기관 초청으로 해외에서 저희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고 해외 정부 자문을 비롯해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UNGC와 함께 UNGC의 핵심 원칙인 COP 기반 AI 기반 진단 솔루션을 멤버사 대상으로 런칭하고 이를 확대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간략한 회사 소개를 좀 가름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SG는 작년 하반기에 룩셈부르크 재무부 산하 기관의 초청으로 현지에 방문해서 EU 소재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체감하는 ESG 부담감이 무엇인지 단편적으로 좀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일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기관과 면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질문은 기업들은 ESG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급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또는 탄소 감축을 위한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지금 확보가 되고 있고 그 근거가 명확한지,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가 등의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제 기업을 바라볼 때 재무적인 지표는 조금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이라면 이제는 비재무의 영역에 대한 리스크 식별이 의사결정의 결정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금융기관 관점에서 ESG 리스크 식별 대응은 이미 컴플라이언스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식별 관리하려는 노력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해결하는 ESG 데이터 솔루션 회사들을 렉텍, 그래서 레귤레이션 테크라고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레귤레이션 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이 해외에서는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그 배경을 좀 살펴봤더니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좀 공유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EBA, 유럽은행감독청입니다. EBA에서 필라 3라는 규제가 2026년 1월 11일자 올해죠. 본격 발효되었습니다. 골자는 유럽에 소재한 대형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중소형 금융기관까지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고요. 핵심 골자는 우리가 투자 대출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즉 기업의 ESG 관련 리스크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잠재 손실을 계량화해서 공시해라라는 이제 유럽은행 감독청의 이제 강제적인 요건들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 근거는 CRD와 EU 아티클 16에 기초해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행동 이제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금융분야는 이미 이제 컴플라이언스다 보니까 기업의 ESG 준비 현황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향후에 이제 대출이나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겠죠. 이런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EBA 필라 3라는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총 10개의 템플릿 그리고 3개의 테이블을 활용해서 ESG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표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익숙한 느낌의 데이터로 재배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내용은 당연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서 이제 금융기관도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리스크를 분별하고 직접적인 영향도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연결되면 보시는 것처럼 금융기관들은 이제 이런 ESG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ESG 관리 대시보드의 샘플인데요. 일부 이 적극적인 금융기관들은 ESG 데이터 대시보드를 시스템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ESG 데이터 수집 분석을 시스템화하려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에버리지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카본 에미션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각각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매핑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들이 산업 분야별로 어떻게 에미션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이게 감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특정한 글로벌의 주요 프레임워크들, 규제들과 어떻게 매핑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반 안에서 우리 포트폴리오들의 이제 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소셜과 거버넌스 관점에서 임팩트도 물론이고 심지어는 이런 바이오 다이버시티 그런 부분들까지도 커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G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인텔리전스 대시보드인데요. ISG의 ESG 데이터팀은 객관적인 벤치마크 제공을 위해서 100여 개 상장 거래소에 등재된 기업들의 9만여 지속 가능 보고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5개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리스트이고 보시는 것처럼 2015년 이후로 매우 빠르게 공시율이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보더라도 아시아가 압도적으로 높은 38%의 성장률,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25% 이상의 공시율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는 미국,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고요. 그 중간을 좀 살펴보시면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지금 조금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서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좀 더 빠르게 도입하고 대응하고 있는 그 국가들을 좀 봤을 때 중동과 아시아에 많이 이제 좀 포진돼 있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장 거래소 관점에서는 다양합니다. 아시아를 포함해서 홍콩, 도쿄도 있지만 미국도 있고 인도, 말레이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섹터 관점은 제조업 기반의 이제 그 산업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전체 산업 전반에 있어서 ESG를 빠르게 대응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시 관점에서는 평균 5년 그리고 20년 이상 공시하는 경우도 약 80개의 기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성장 패턴들이 규제랑 어떻게 매핑될까를 봤더니 나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좀 파악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이제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S&P 500 그리고 MSCI의 인덱스의 기초가 되는 ACWI를 봤더니 그런 관점에서도 대부분 99%에 육박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살펴본 대시보드의 주요 인사이트는 우리가 결코 앞서고 있는 건 아니고 회사가 더 성장할수록 더 커질수록 ESG를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지 또는 소강될지의 관점에서 아마도 지속 우상향할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외로도 많은 미디어들이 ESG가 본격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한국의 규제 환경과 별개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이미 국내에서도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환경에서 ESG 규제는 보시는 것처럼 수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구체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제가 있고 자본시장의 참여 그리고 산업계,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시장의 ESG 본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우리 고객사 이해관계자들은 ESG 관련 데이터를 그리고 그런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부분, ESG의 본질이 무엇일까의 관점에서 봤을 때 ESG는 한 번의 규제 대응, 숙제와 같은 일회성 개념이 아니라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의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SG 요구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공개해야 되는 데이터 포인트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백, 수천에 이르는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고요. 본사는 물론이고 자회사, 공급사에 이르는 수집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왼쪽은 우리나라로 조금 더 국한해 보면 왼쪽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요구하고 있는 ESG 전반에 걸친 핵심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마도 익숙하신 우리 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러한 이제 글로벌의 요구사항과 우리 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좀 매핑해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부분과 매핑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션 1의 소개를 좀 도출해 보자면 ESG 공시는 단순하게 규제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데이터의 자산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산업 구조의 재편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러한 데이터에 기초해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 기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2026년은 글로벌은 물론 국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런 복잡하고 광범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데이터를 다룸에 있어서
AI 결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끝으로 세션 1을 좀 마무리하고 세션 2에서는 좀 저희 데이터 총괄 이사님께서 글로벌의 주요 핵심 트렌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데이터 총괄 맡고 있는 박용준 이사입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수집, 분석, 그리고 활용 등 데이터 전반에 대한 총괄을 맡고 있고요. 이제 2026년이 되지 사실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올해 2026년에 들어서 주목할 만한 ESG 트렌드 및 전망,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공공기관에서의 이제 관련한 영향에 대해서 시사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마 ESG를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좀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EU 엄니버스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조금 안티 ESG 분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ESG를 계속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좀 고민이 생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트렌드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2026년 트렌드에서는 이제 ESG가 이제 더 많은 뭐 규제를 의미하지도 않고 더 착한 기업이 되자는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좀 더 이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글로벌 그리고 또 국내에서 가장 좀 신뢰받는 5개 정도의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2026년 ESG 트렌드를 10분 동안에 좀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의 이제 대표적인 ESG 평가 기관인 S&P, MSCI 그리고 이제 서스테이너리틱스라고 하는 이제 모닝스타에서는 매년 초에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트렌드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S&P 글로벌 그리고 MSCI 서스테이너리틱스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나 이제 금융기관, 평가기관의 관점에서 이제 ESG가 실제로 어떻게 의사결정에 쓰이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의 언어에 가장 가까운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ESG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의 시그널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는 이 흐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레퍼런스로는 이제 한국 ESG 기준원과 이제 정부 정책을 좀 함께 봤습니다. 이 두 가지는 트렌드를 만드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 트렌드가 국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디에서 리스크로 전환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KCGS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이제 국내 상장 기업 입장에서 ESG가 뭐 평가, 등급, 지배구조 리스크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고 이 정부 정책은 당연하게도 이제 ESG가 산업, 무역, 금융 정책으로 어떻게 좀 흡수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 5개 레퍼런스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국내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실제 ESG 리스크로 전환되는 전 과정을 이제 한 번에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개 레퍼런스에서 각각 이제 2026년에 중요하다고 언급한 ESG 트렌드들을 한번 쭉 표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글로벌 레퍼런스인 S&P, MSCI, 모닝스타에서는 이제 각 기관이 매번 이제 직접 2026년에 주목해야 할 ESG 트렌드로 제시한 항목들이고요. KCGS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드 전망 분석 보고서라기보다는 이제 2025년에 ESG 평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반복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고 개선을 요구한 영역들을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즉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2026년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는 항목들이고요. 정부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거나 강조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ESG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들만 선별해서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당연하게도 좀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모든 내용을 뭐 하나씩 다뤄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는 않고 대신에 이 각 레퍼런스에서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주제들을 좀 빈도수 기반으로 추리는 방식으로 대표 트렌드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도출된 공통 주제들만 중심으로 해보니까 다음 하이라이트한 것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ESG 트렌드를 2026년에 3가지로 압축을 시켜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후, ESG 데이터, 그리고 공급망 이 3가지로 압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이 기후 리스크의 실물화입니다. 사실 이건 모든 레퍼런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강하게 나타난 트렌드인데요. 예전에는 목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뭐 탄소 중립하겠다, 2050년까지 넷제로 하겠다 같은 그런 좀 장기 목표 말이었죠. 근데 이제 2026년을 기준으로는 이러한 기후가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비용, 손실의 문제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폭염, 침수, 뭐 가뭄 때문에 실제로 생산이 중단되고 뭐 납기 지연되고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받는 질문도 예전에는 뭐 탄소 중립 목표가 있습니까?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그래서 기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얼마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ESG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이 기후 리스크는 규제가 아니라 뭐 보험, 금융, 무역 조건으로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ESG 데이터입니다. 사실 아마 ESG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체감하시는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얼마나 잘 썼는가, 얼마나 많이 공시했는가가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데이터가 그래서 의사결정에 쓸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고 작년과 이게 비교 가능한지 그리고 재무적으로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등이 이제는 조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EU 옴니버스 패키지도 그렇고 공시 항목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이제 덜 중요한 공시가 정리되었어도 중요한 데이터의 기준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서의 ESG 데이터는 더 이상 그냥 설명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관리되고 검증되고 있는지 그런 기업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공급망입니다. 역시 이제 ES 담당자분들이 가장 이제 좀 고민과 골치를 갖고 계실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ESG의 사고는 대부분 이제 뭐 본사보다는 이제 협력사에서 먼저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노동, 안전, 환경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그 순간 그냥 단순한 ESG 리스크가 아니라 이슈가 아니라 뭐 납기가 지연된다거나 또는 거래가 중단된다거나의 문제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온실가스 배출량만 하더라도 이제 스콥 1, 2를 넘어 3까지 확대되고 있는 강조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서는 ESG에서 특히 이 공급망 관리가 단순히 CSR 활동으로서 이제 뭔가 챙겨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본사의 사업의 연속성과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보신 세 가지 트렌드였던 기후, 데이터, 공급망이라는 트렌드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인 우리들 실무에는 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가이드라인이랑 또는 알리오 공식 개정안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기후 트렌드는 이제 리스크 식별 지표 신설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이제 환경 분야를 보면은 이제 단순히 에너지 사용량을 넘어서 기후 리스크 식별 및 대응 계획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폭우 또는 뭐 기온 상승 같은 실제 기후 위기가 이 기관의 고유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갖추셔야지 성공적인 이제 평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 데이터 트렌드는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알리오 공시 항목이 41개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좀 실무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기준에 따라서 알리오 공시 항목이 늘어난 만큼 과거처럼 좀 정성적인 문장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넘어서 항목마다 이제 명확한 산식, 뭐 증빙 체계, 그리고 내부 통제가 좀 뒷받침되는 철저한 데이터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망 트렌드는 이제 상생협력 지표나 상생협력 지표의 명문화로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사회 분야 세부 지표를 보면은 이제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또는 이제 안전 경영 책임 같이 이런 지표들이 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기관이 거래하는 수많은 협력 중소기업들이 그들의 ESG 관리 수준까지도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기관의 평가와도 직결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2026년에 이제 공공기관 ESG 실무는 이제 늘어난 41개의 이제 공시 항목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또 이 기후와 공급망 리스크를 꼼꼼하게 식별하고 이제 실행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매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트렌드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이 워드 클라우드 장표는 이제 말씀드렸던 앞서 그 5개 레퍼런스의 원문을 모두 교차해서 이제 가장 많이 빈도수 기반으로 등장하고 문맥상 중요한 키워드만 모은 지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확실히 앞서 공유드렸던 뭐 리스크, 클라이밋, 데이터 같은 이제 단어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ESG는 이제 특정 분야의 이슈가 아니라 리스크를 중심으로 연결된 이제 하나의 관리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2026년은 이제 ESG는 더 이상 이제 뭔가 가치를 선언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 기후, 공급망 같은 이제 중심으로 리스크가 실물화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탄소 중립 선언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기후 변화가 그래서 우리 기관의 이제 사업이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부 국가에서 ESG 규제 완화 움직임이 조금은 있지만 이 근본적인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규제의 초점이 이제 공시의 투명성 또는 데이터의 신뢰성으로 이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실행 중심의 ESG 요구가 조금 더 본격화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강조해드렸던 이 세 가지 트렌드, 기후 데이터 공급망이라는 트렌드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새롭게 이제 제정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에 이미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뭐 화려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철저한 데이터 관리를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인 영향으로 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ESG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제 세션을 마치면서 세션 중에서 간략하게 언급드렸던 이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서스틴베스트의 오승재 대표님께서 이어서 조금 더 말씀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서스틴베스트 오승재라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공기관 평가에 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그 대표 평가기관 그 서스틴베스트에서 이제 그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변호사 그리고 AICPA 등 좀 다양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하면 민간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서스틴베스트에 대해서 혹시 공공기관 쪽에서 또 그 좀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스틴베스트는 그 ESG 평가 기관으로서 그동안 20년의 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받아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평가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김종훈 대표님 말씀 주셨듯이 ESG는 결국은 데이터라는 부분들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20년간 쌓아왔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영역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현재 매우 높아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군은 그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 이러한 기업군의 고객들도 저희들이 모시고 있고 또한 저희가 2024년 9월에는 국회에서 대한민국 공공기관 ES 평가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시장형 공기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올해 9월 정도에도 저희가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발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5년 전, 2021년 정도에 이제 민간에서 이제 ESG가 경영이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이 이제 공공 영역으로 확산되는 트렌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동안 민간에서 이어졌던 흐름들이 공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좀 제가 발표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크게 이 네 가지 꼭지입니다. 먼저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의 내용 살펴보고 이 부분이 향후 알리오 공시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마지막으로는 민간평가기관인 서스베스트의 공공기관 ESG 진단 평가가 이러한 일련의 맥락에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의 도입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가급적이면 큰 전략, 맥락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정권에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결과물로서 처음 나왔던 부분들이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신다면 첫째, 그 도입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이 민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요구받는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긴즉슨 민간보다 공공이 ESG 경영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특히 이제 이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그동안 좀 취약점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공공기관들도 지속 가능성 보고를 하여 왔지만 이런 지표가 비표준화되어 있고 또한 이런 지표의 해석 자체의 일관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효용성은 매우 낮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반성적 고려. 두 번째로는 알리오 공시 자체를 통한 ESG 그 공시가 확대된 것은 맞지만 이 알리오가 정량적 공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ESG가 갖는 정성적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가 많이 부족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큰 공공기관들은 벌써 잘하고 계시는 공공기관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중소규모의 기타 공공기관은 아직 이러한 ESG 경영에 대한 리소스가 많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렇다면 이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잡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고유한 운영 특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해서 국내 공공기관을 위한 맞춤형 ESG 보고 체계를 수립하였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이고요. 이걸 또 다시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 이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기준과 표준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최대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과 표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등 기관 유형별 기능과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공시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즉 형식적인 공시 확대를 넘어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이런 생활 그리고 지역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즉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하나의 툴로 쓰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명백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은 정부의 3대 계획을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는 현재 필수 공시 항목 그리고 자율 공시 항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정 기간 테스트 기간을 이후에는 이러한 필수 공시 항목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ESG 공시 가이드라인이 알리오 공시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공공의 경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 실적 평가 등에 연계할 계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본다면 이처럼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용성 그리고 실질적인 효용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경영평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이 표방하고 있는 3대 원칙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교 가능성입니다. 이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서 각 공공기관마다 갖고 있는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지속가능 데이터의 명확성을 높이겠다. 즉 개별적이고 알 수 없는 그냥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공시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정보 자체가 거민증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틀림없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3대 원칙을 내고 있는데 이 원칙을 한 단계만 더 내려가 본다면 이 비교 가능성에서는 우리 공공기관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과의 비교를 통해서 성과 비교 측정이 가능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이 또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명확성 부분은 어쩌면 공공기관의 이러한 공공적인 성과를 투명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성과 평가 득점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성 이슈는 혹시라도 공공기관이 필수적인 데이터를 누락했다거나 아니면 이 공시된 데이터가 오류나 누락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지표 체계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7개 핵심 지표와 81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공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최근 이러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벌써 이제 그 보도라인을 통해서 이 경영 항목 공시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이러한 ESG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시 확대 단계로 나아가고 있고요. 아마 향후에는 이제 경영 평가로 나아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리캡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그 ESG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37개 표준 지표를 확정함으로써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ESG 공시를 활성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알리오 공시 그리고 ESG 경영 공시로 이어질 것이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점점 경영 평가에도 스며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ESG 가이드라인의 확산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듯이 이제 26년 올해는 도입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확산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도 정착기, 고도화 안정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SG 성과가 실질적으로 경영 평가의 등급 산정에 영향을 체계적으로 미치는 시대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곧 그리고 미래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는 세 가지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통합적 접근, 선제적 접근, 마지막으로 체계적 접근입니다. 이 하나하나씩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과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장표입니다. 현재 알리오 경영 공시 항목 중 이미 ESG로 매핑할 수 있는 비중은 벌써 7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알리오 경영 공시 지표 가운데 ESG와 관련성이 있는 지표들을 노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한눈에 보실 수 있듯이 대부분 알리오 공시에도 ESG가 연결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경영 평가 항목과 또 ESG를 한번 매핑해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평가 지표 가운데 대부분이 이 ESG랑 관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히 사회 부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경영 평가의 반영 여부를 떠나서 이미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는 ESG와 맥락이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적 접근법입니다.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알리오 공시, 다음에 공공기관 평가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결국 ESG 관점으로 맥락적으로 꿰어서 통합적 접근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제적 접근의 중요성입니다. 저희들이 봤었을 때 먼저 이러한 ESG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일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앞서가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선제적으로 이러한 ESG 경영을 내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체계적 접근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너무나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냐 했었을 때 정말 다행인 것이 DXAX입니다. 만일 DXAX가 없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주 큰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부만 가능했겠지만 이제 이러한 효율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스베스트의 컴파스라든지 IES의 AI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신다면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 서슨베스 공공기관 ES 진단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지표를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희가 공공기관 평가 모형을 설계를 할 때 이번 공공 ESG 가이드라인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서스베스트 민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시 그리고 경영평가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서스베스트의 이런 다양하고 촘촘한 이제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또한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 공시의 누락, 오류 방지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평가 지표 예시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평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결과를 만일 잘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저희 서스베스트 공공기관 평가를 잘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개선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ESG 공공기관 평가를 또 적극 활용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전면 적용과 경영평가 대응 고도화 전략 세션의 발표를 맡은 한컨설팅그룹 대표 이승용입니다. 202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패러다임은 아주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자율적인 공시는 적절한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증빙으로 바뀌고요. 엑셀 중심의 수기 관리나 이런 과거의 자율적 공시는 철저한 데이터 기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ESG 관리는 인공지능이 결합된 ESG 플러스 AX 모델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완벽한 데이터 기반의 ESG 엔진을 구축해서 경영평가 고득점을 획득하는 실전 해법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화면에 보이시는 총 5개의 파트로 진행됩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상당히 또 중복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5개의 파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공공기관의 ESG 대응 수준 현황을 진단하고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분석하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현장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계신 주요 이슈와 실무 대응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경영평가 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한 4단계 핵심 중장기 실행 전략을 심도 있게 말씀드린 후 실행 로드맵과 지원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FAQ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껍데기 ESG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관의 거창한 전략, 또 부서 실무 KPI가 전혀 연결되지 않고 실행보다는 평가 시즌에 맞춘 보여주기식 보고서 발간 이런 데 치중하고 있는 거죠. 특히 부서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사일로식 엑셀 데이터 관리는 정합성을 떨어뜨려서 활동은 많지만 점수로 지켜지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알리오 공시 항목이 41개로 확대되고 데이터 불일치 시 즉각적인 감점이 부여됩니다. 이제 핵심 성공 요소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스토리텔링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증명하는 데이터의 무결성에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2026년 가이드라인의 뼈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앞 시간에 오승재 대표님이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총 37개의 핵심 지표와 81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 고도화된 계층형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모든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표준 지표와 직접 연계해서 예외 없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 이행 항목과, 즉 필수 항목이죠. 각 기관의 사업 유형이나 설립 목적 등 특수성을 반영해서 어필할 수 있는 선택적 지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 속에서 우리 기관이 어느 지표에 자원을 집중할 것인지 옥석을 가려내는 타겟팅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기관 유형에 따른 타겟팅 전략은 극명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가 아니죠. 재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앙 및 상장 공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기준점이죠. 공시 항목이 41개로 확대된 것은 물론 K-알리백 이행, 또 8점 배점의 거대한 AI 혁신 프로젝트 신설, 그리고 민간 기업 대비 30% 이상 높은 수준의 잣대가 요구됩니다. 반면에 행안부 주관의 지방 공공기관은 로컬 임팩트가 생명이죠. 지역 저출생 또는 지방 소멸 극복 지표가 신설되었고요. 특히 산업재해 사망 사고 시 감점 가중치가 무려 10배로 폭등했습니다. 아울러서 당해연도 영업수지 비율 등 재무성과 반영 비중이 40%로 대폭 상향되어 즉각적인 재무방어 논리가 필수적입니다. 현장 실무진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큰 통합 이슈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오 공시 항목이 41개로 늘어나며 작은 공시 항목 누락이나 지연이 경영평가의 직접적인 감점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점이죠. 두 번째, 기관의 리스크 관리 범위가 내부 사업장 스코프 1, 2를 넘어서 협력사의 탄소 배출량과 인권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스코프 3 및 공급망 영역으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상치를 자동 탐지하는 사전 예방, 지적사항을 환류 실적으로 둔갑시키는 변환시키는 사후 대응, 그리고 협력사 ESG 수준을 진단하는 공급망 확장 시나리오, 이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역별 세부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부분의 핵심 본질은 데이터 정량화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알리백 이행률, 그리고 녹색 제품 구매 실적, 연말에 한 번 엑셀로 취합하는 낡은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화면의 대시보드 예시처럼 월간 단위, 나아가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지표의 산식과 목표 대비 달성 추이를 외부 평가 정합성과 묶어 하나의 증빙 패키지로 시스템화하는 것이 고득점의 열쇠입니다. 다음은 사회 부분입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지역 상생 시스템 입증이 관건이죠. 안전경영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사고 감점 가중치가 10점으로 상향된 만큼 코샤 MS 내재화를 통해 안전 시스템이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100% 작동하고 있음을 데이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인권 리스크 역시 내부 직원을 넘어서 협력사와 지역사회 등 가치 사슬 전체로 관리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자, 특히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단순한 현금 기부가 아니라 기관의 본업과 연계해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SORAS
SROI 등으로 정량화해서 측정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배구조 부분입니다. 지배구조 부분은 평가 관점이 대전환을 맞이한 건 사실입니다. 과거처럼 이사회를 몇 번 열었는지 세어보는 횟수 중심이 아니라 안건의 구체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묻는 내용 중심의 평가로 바뀐 거죠. 자, 핵심은 화면에 보이시는 거버넌스 루프 모델의 정착입니다. 이사회와 ESG-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실행 부서의 데이터에 투명하게 공시되고 이것이 다시 기관 운영의 개선점으로 환류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시의 정확성과 이 피드백 체계가 곧 지배구조의 무결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깐깐한 요구들을 수기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고득점을 위한 첫 번째 핵심 전략으로는 디지털 ESG 엔진 이걸 전격 도입해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완벽히 연동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가이드라인을 매핑해서 부서 간 정합성을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수기 입력으로 인한 휴먼 에러와 공시 시차를 제로로 만들고 감사관 방문 시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변경 이력과 증빙을 바로 출력하고 제시할 수 있는 상시 감사 대응 능력, 즉 오딧 레디 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경영평가 지표와의 완전한 통합입니다. 화면에 5대 통합 실행 요소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기관의 설립 목적을 기반으로 ESG 로드맵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전사 중장기 전략 과제와 경영평가 지표를 1대1로 빈틈없이 매핑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예산 편성, 사업 실행, KPI 반영, 평가로 이어지는 일관된 파이프라인을 정렬하십시오. 평가 시즌에 몰아치기가 아니라 매월 매분기 단위로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과거 3년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말 실적을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예측 모델까지 가동하는 것이 통합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은 단순 전산화를 넘어서 AI 기반, 앞에서 AI 부분 많이 언급이 됐죠. AI 기반 내부 통제 및 환류 체계 혁신입니다. AI가 과거 패턴을 분석해 데이터 이상치와 누락을 경고하고 부서 간 브리치를 스스로 탐색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무결점 방어선 구축 기술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실사 과정에서 내 외부 감사 지적을 받았을 때 절대 수세적으로 감추지 마십시오. 지적 및 추적, 원인 규명, 체계 개선, 평가 반영으로 이어지는 이 4단계의 환류 시스템을 가동해서 위기를 오히려 차년도 경영평가 보고서에 훌륭한 혁신 스토리이자 정성평가 강점으로 둔갑시키는 고도의 전략을 기관에 이식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전략은 지금까지 내재화된 기관의 뛰어난 디지털 역량을 외부로 확장하는 공급망 ESG 상생 협력 모델 구축입니다.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KESG 기반의 정밀 진단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데이터 산정 체계를 전수하십시오. 이는 경영평가 내 상생협력 지표와 동반성장 평가 점수를 극대화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나아가서 시밤이나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 등 무섭게 몰아치는 국제 규제의 파고로부터 우리 협력사들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공을 위한 3개년 실행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1년차 파운데이션 단계에서는 37개 핵심 지표를 디지털화하고 표준 6대 증빙 체계, 즉 지표 정의, KPI, 실적 및 사례, 검증 가능성, 리스크 관리, 관리와 알리오 공식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자, 2년차 엑셀러레이션 단계에서는 AI 이상치 모니터링을 도입해서 리스크를 자동 감지하고 관리 범위를 스콥 3 공급망까지 확장합니다. 마지막 3년차 리더십 단계에서는 ISSB 등 글로벌 기준 연동과 이사회 중심 거버넌스를 고도화해서 생태계 전반을 이끄는 글로벌 선도기관으로 완벽히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한 건데요. 총 9가지의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자료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을 보면 표와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 5개 질문과 다음 페이지에 4개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에 5대 핵심 지표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26년 공공기관 ESG는 선언적 공시에서 철저한 증빙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진짜 경쟁력은 화려한 보고서와 문장력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투명성, 즉 무결성에 있습니다. 수기 관리의 늪을 타파할 디지털 전환의 기술을 무기 삼아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을 이뤄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SG 영역에서의 솔루션 대응 현안과 DX, AX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ISG의 이훈 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공공 영역에서 ESG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자의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ESG에 대해서 공부하고 데이터도 쌓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시는데 내가 다른 부서로 연초에 이렇게 발령을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이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내가 뭔가를 또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오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자료는 어디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의 의미는 뭔가요? 그리고 이 자료는 어떻게 만들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데이터 솔루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로스들이라든지 그리고 새롭게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요즘에 뭐 챗봇들도 이렇게 민간 기업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솔루션에 ESG 솔루션에 넣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빠르게 대응이 되면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경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데이터 관리 체계가 선제적으로 만들어지고 솔루션이 도입될 때 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빠르게 좀 이어가 보면요. 사실 데이터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은 한국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 글로벌 사례에서도 좀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OECD 같은 경우에도 사실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공시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된다고 공고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통합해서 싱글 소스 오리진 기반으로 하나의 데이터 뱅크, 데이터 마트를 구축을 하고 어떤 담당자가 오시더라도 억세스, 보안 인가된 억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내년도 경평 자료를 만들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요청해서 받고 그것들을 외부에 있는 검증기관과 연결해 가지고 검증을 받고 검증된 결과에 대해서 다중 보고서 형태로 즉 SR 보고서 형태 아니면은 뭐 연차 보고서라든지 각종 공시에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으로 많이 연결하는 것들이 글로벌의 공통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글로벌 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글로벌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호주의 이제 퀸즐랜드의 에너지 쪽의 전력 공기업들, 그 영국의 이제 철도 인프라에 어떻게 ESG가 적용되고 있는지, 싱가포르에서 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등의 글로벌 사례를 한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경영 목표와 통합 연결 허브라고 되어 있는데
KPI 그리고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 그리고 그 근간을 이룬 근거 문서에 대해서 ESG 체계를 갖춰가지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하는 허브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 기술과 ESG를 통합해서 의사결정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프레딕티브 서포트하는 용도로 ESG의 여러 지표들을 ESG 시스템과 함께 활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을 해보면요. 가까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ESG는 운영 데이터의 부산물로서 별도 수작업 없이 운영 대시보드에서 ESG KPI를 자동 추출하고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좀 가지고 있고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시스템에서 올바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싱가포르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나아가면은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공급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에코바디스와 통합을 통해 가지고 스웨덴 에너지 국영 기업은 ESG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크게 한 우리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5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 상부를 이루고 있는 거는 결국은 경평과 연결되는 KPI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매핑을 하는 계층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레이어가 있을 거고 수집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레이어가 있고요. 검증이 끝난 데이터에 대해서 연차 보고서라든지 경평 보고서, 지속 가능 보고서, RO 등을 통해서 공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전체적으로 모이고 나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여주고 이런 부분에서 AI가 최근에는 챗봇까지도 들어와 가지고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 지능형으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세상이 민간 기업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공에서 ESG를 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공 분야의 가장 큰 ESG의 리스크는 담당자의 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간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민간 기업도 혼자서 쭉 ESG를 몇 년 이상 이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새로운 분이 오시고 또 자료를 넘겨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민간 기업에서 먼저 ESG를 좀 시스템으로 레이크를 구축해 놔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가지고 가고 있고요. 결을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역시 데이터들에 대한 지표를 확정하고 그 지표들에 대한 활동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증빙을 이렇게 취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취합된 증빙에 대해서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연초에 이제 보고서까지 연결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민간에서 작동하는 로직이 사실은 지표만 좀 다르고요. 검증 기간이 누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뿐이지 대부분 프로세스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으로 쓰는 솔루션이 공공기관용으로 상당히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ESG 데이터 마트를 구축을 하고 나면은 솔루션에서 KPI도 관리해주고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고 대시보드 형태로도 보여주고 나중에 오디터블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뭔가 감사를 하는 시간들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흔히 ESG 운영 그리고 경평에 이르는 과정을 운영 로드맵을 이렇게 월별로 한번 뿌려봤어요. 경영 목표 뭐 이렇게 KPI 설정하는 동안에 담당자가 이제 새로 오시고 담당자분이 ESG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표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경영 평가 이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하시고 나면 실제로 경평에 대한 자료 수집 같은 것들이 시작되고 성과 관리하고 보고서가 이렇게 확정돼서 대회에 공개되는 이런 1년에 12달이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도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솔루션이 민간에 있는 솔루션들이 활용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월별로 이렇게 매핑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우리가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KPI를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중요 이슈, 중대성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우리 기관 내지는 공급망에 대한 자가 진단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경평 대응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실제로 취합하고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는 이런 관리를 하는 실질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사를 하고 현장을 대응하는 단계에서는 보고서 기반으로 해서 현장을 가서 평가위원들이나 컨설턴트 분들이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조회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보고서로 발간되는 단계에서도 AI를 활용한 리포팅 솔루션 등이 KPI 연결돼 가지고 보고서를 인스턴트리 추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끊김없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게 솔루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하고 나면은 우리 ESG 지표, KPI 그리고 경평에 나가는 지표들이 모두 다 이제 삼위일체가 돼서 자동 매핑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가 될 거고, 통합 관리가 된다는 말은 어떤 평가 대응이 오더라도 그 자료들을 뽑아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는 형식으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민간 기업에서 그러면은 데이터 관리라든지 AI라든지 평가하는 어떤 기초 자료로서 보고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좀 데모 솔루션으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걸 짧게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를 한번 눈으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우리의 그 데이터 관리 솔루션인데요. 데이터 관리 솔루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데이터 관리 솔루션들을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ESG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AI가 들어와 가지고 데이터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우리의 뭐 어떤 전국적인 망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들이 분포되어 있고 비율은 어떻게 되고 KPI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AI가 쭉 분석을 해서 썸머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그래프로서 또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테이블 형태 이런 것들도 민간 기업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표를 매년 확정해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만들어서 데이터에 부어놓고 지표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이런 활동값들을 넣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고 매년 반복되는 거를 템플릿화 시켜가지고 그 템플릿에서 매년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담당자에게 보내게 되고 데이터를 받아내서 우리가 만약에 공시하는 알리오 항목과 연결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최종 확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민간 기업에서는 실제로 적용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많이 AI가 활용되고 데이터 체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렇게 보고서를 공공 영역에 맞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ISG에서 만든 솔루션을 가지고 샘플로서 보여드린데요. 보고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이렇게 세팅을 좀 하고요. 간단한 회사 소개라든지 우리 기관의 이름이 뭔지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단셋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일반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서 각각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을 이렇게 쏟아내게 됩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각 영역마다 답을 하게 되고요. 뭐 용수 사용량이라든지 뭐 남녀의 이런 고용 비율이라든지 인권 경영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보고서의 내용들을 그 항목마다 좀 발췌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형식으로 각 질문마다 답변을 하게 되면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좀 빠르게 이렇게 답변을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답변이 완성된 걸 가지고 보고서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7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108개 항목에 대해서 AI가 학습한 대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한 110장이 넘는 리포트의 초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보시고 있는 솔루션은 실제로 너무 상용적으로 많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컨설턴트 분들도 저희의 리포트 솔루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굳이 연간 보고서들이라든지 수시로 보고하는 분기별로 보고하는 이런 형태의 활동들을 좀 자동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불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 각종 디자인 어셋들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냥 좀 가볍게 나와 있는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과거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라든지 모아져 있는 자료 그리고 우리가 AI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도움을 주는 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관에서 언제든지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PDF 형태 아니면 온라인 웹 데이터 형태로 공시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가지고 온 거는요. AI를 활용한 그런 자가진단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UNGC랑 같이 이제 COP 기반으로 Communication on Progress 기반으로 그런 자가진단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UNGC의 회원사분들이 실제로 진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솔루션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과거에는 이제 엑셀을 나눠주고 그 엑셀을 다시 채워가지고 리턴을 해서 보고서가 나왔던 형식이라면은 지금 공공기관들의 하부에 있는 전국 단위의 조직이라든지 체계에다가 다 이런
진단 세트를 뿌려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의 ESG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요청을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공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우리 기관에 맞는 어떤 특정한 진단 항목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제이션해서 답변을 하면은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쭉 올라오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다 답변을 하고 나시면은 종합 일반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서 굉장히 객관화된 점수가 나오고요. AI가 각 질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기관이 또는 우리 기관의 하부에 있는 조직에서 약한 부분, 강한 부분, 어떤 식으로 좀 더 ESG 영역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실제로 ESG 분야에서는 민간 기업들에서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거 외에도 공급망 관리 솔루션이라든지 우리 하부에 있는 공급망들을 진단할 수 있고 ESG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중 중대성 평가 그리고 방금 보신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진단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게 과거에 있는 방식에서 요즘에는 어떻게 변화하고 왔지?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러면은 우리 기관에서 좀 접목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어떻게 매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직접 눈으로 데모로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라이브 Q&A로 이제 넘어가 가지고 저희 다음 마지막 세션을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라이브 Q&A는 여러분들이 먼저 사전에 그 폼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드리고 오늘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온 Q&A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두 개 정도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반드시 발간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한 컨설팅 그룹의 이승용 대표이사님께서 뭐 화면은 저를 보고 있지만 뭐 육성으로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그 작성 원칙이 있죠. 그래서 그 각 기업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즉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시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아시다시피 GRI라든지 SASB라든지 또 TCFD나 또는 이제 ISSB 이런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발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기업에서 발간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 자료가 신뢰성과 어떤 그 정합성과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발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어떤 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될 건가는 기업의 선택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기관이 엑셀로 ESG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아까 뭐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면 우리가 지표가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만든다는 경평자료를 만든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면 사실 엑셀로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우리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엑셀이 뭔가 답을 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운영 체계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도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도 이제 다른 발표자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3년 이상 이렇게 좀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체계를 만들고 도입을 하고 그 도입된 결과에 따라서 또 학습을 해서 우리 기간에 맞는 내용들로 만들려면은 사실 좀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는 엑셀이 워킹할 수 있어도 우리가 향후에 2년만 보더라도 엑셀로서는 새로운 인사이트라든지 대응이 좀 한계는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가 볼게요. 스코프 1, 2, 3 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도 관리가 필요한가요? 어떤 수준까지 이거 되게 많이 질문하는 부분인데 저희 데이터 총괄이신 박용진 이사님이 한번 답변을 좀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탄소 배출의 스코프 1, 2, 3는 한번 질문을 짚고 가자면은 이제 스코프 1, 2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경계 내부에서 이제 직접 그리고 간접 배출량을 의미하고 스코프 3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경계를 넘어서 이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의미하는 편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코프 1이랑 2는 이제 아무래도 당장 완벽하게 좀 통제해야 될 필수 요건이고
스콥 3 같은 경우는 조금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장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콥 3를 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이제 최근 금융위 로드맵에서도 이 대기업조차도 스콥 3를 관리하는 것을 이제 권고 차원으로 이제 약간의 면제 비슷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공공기관 역시 당장 뭔가 완벽한 스콥 3 측정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핵심 고위험 협력사 위주로만 먼저 관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에 반해 이제 스콥 1, 2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안료 공시나 이제 그 경영 평가도 연결되다 보니까 좀 직접적인 관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마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기후부에서 이제 온실가스 산정 관리 사례집을 좀 발간을 했습니다. 아마 기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스콥 1, 2에 대한 산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제 현업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뭐 통근버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우리 상주하고 있는 사무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은 실제 관리하심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 행안부망에서도 ESG 플랫폼이 동작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건 기관의 의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외부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프라이빗 망이라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러면 뭐 온프레미스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 행안부망에서 작동하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온프레미스라든지 우리 기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정부 클라우드망을 활용해서 ESG 플랫폼을 구축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보안인가에 좀 많이 민감하지 않은 그런 망에 대한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행안부망 밖에서도 작동을 하게 만들어서 연동을 시키는 이런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 받고 또 현장에서 나온 질문 받을 건데요. ESG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기관의 성과나 평가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까 이제 ESG 데이터들이 한 곳에 클라우드에 이제 올려져 있고요. 누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로그인만 해가지고 보안인가를 통해서 로그인만 하고 나면은 과거에 담당자들이 쌓았던 지표들이 이제 쭉 나올 거고요. 굳이 엑셀로 파편화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서 조합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나면은 실제로 AI가 들어오게 되고 AI가 과거의 데이터들을 읽어서 다른 기관들, 우리 기관과 비슷한 영역에 있는 기관들을 매핑을 시켜가지고 우리 기관의 강점이라든지 우리 기관의 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기관에서 여러 KPI 중에 IT를 어떻게 도입하고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가점 요소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실무적으로 ESG를 어떻게 해야 돼에 대한 답을 좀 빠르게 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요. 대부분의 이제 그 질문들은 다 끝이 난 것 같고요.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몇 번 이렇게 이메일이 나갔는데 그 이메일로 저희가 소프트 카피 발표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전송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PDF본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승용 대표님께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질의응답에 대한 또 다른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 답변 같은 것들도 좀 따로 모아가지고 자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메일을 드리면 리턴 메일로 ESG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내지는 ESG를 경평과 어떻게 솔루션을 통해서 좀 연결해 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KPI 지표라든지 ESG 지표들을 어떻게 매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주시면은 모아가지고 저희가 따로 세션을 그 기간을 위해서만 한 컨설팅 그룹이라든지 서스틴베스트와 함께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메일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